4만 개를 넘어서는 물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실수든 뭐든 62만 개가 오지급된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58만 개는 쉽게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유령으로 늘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이상한 계좌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써놓으니까 자꾸 진짜 은행 계좌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냥 거래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이에다가 뭐 신기자 10만 원, 뭐 채기자 20만 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둘 쭉쭉 긋고서 그걸 5만 원으로 바꿔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이 아직 미비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높게 신뢰하고 있다는 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합니다. 네. 이게 또 이제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코인 거래소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돼 있는 거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래도 실제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장부로 거래를 합니다. 창고에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장부 거래를 한다. 지금 장부 거래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도 펀드도 주식도 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 장부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우리 창고 안에 있는 것과 이 거래되고 있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몇 분마다 맞출 거냐? 하루 끝나고 나서 아무렇게도 모르고 있다가 저녁에 한 번 맞출 거냐? 그럼 아침에 사고 치고 하루 도망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너는 어떻게 맞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경제 상황 걱정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설전 함께해 주시는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권순우 기자님. 악권 권순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윤경 신혜영 기자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뭐 여러 좀 사건이 좀 경제에 관련해서 있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이 빗썸 이거는 잠깐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6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난 사건- 6일에 네. 그러니까 이제 빗썸에서 무슨 이벤트 랜덤박스 그런 걸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당첨자들한테 이제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거죠. 2,000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2,000 비트코인을 와. 써 넣은 겁니다. 이 하나에 1억씩 1 하는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갖고 싶은데 2,000 비트코인. 와. 말로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 그랬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실수로 지급된 게 이제 비트코인 62만 개래요. 와. 네. 그래서 사고 인지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출금 차단하고 회수에 나섰는데 지금 99%는 회수를 했다고 하지만 나머지가 있잖아요. 회수가 안 된 물량. 그게 한 이제 130억 원 정도 규모가 있는데 이미 뭐 내다 판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화를 한 사람도 있고 이걸 팔고 또 다른 코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찾아와야 될까요? 근데 2,000 비트코인을 얘네가 갖고 있었긴 한 거예요? 아주 핵심을 또 찔러버리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네. 문제. 네. 문제인데. 이어가시죠. 그러니까 왜 돈 2,000 비트코인도 없는데 2,000개씩 이렇게 넣어주냐고요. 넣어주면 안 되잖아. 아니, 넣어줄 근데 애초에 2,000 비트코인 입력하면 진짜예요? 이런 메시지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내에서 하는 거니까 뭐 안 떴을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사내 시스템 몰라서. 근데 기본적인 거래 같은 데서는 뭐 금액 확인하죠, 당연히. 뭐 얼마 비트코인, 뭐 얼마 맞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는데 뭐 금액이 크다고 다시 한번 진짜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아마 않을 거고. 레알? 너 2,000 진심이니? 비트코인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 이런 거 뭐.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이슈가 좀 있죠. 네. 일단은 그 없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줬냐라는 부분들이 하나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지급 결제의 시스템에서 그렇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은 오늘 매매를 하고서 3일 있다가 네. 들어오잖아요. 돈이 오늘 주식을 팔면은 돈이 3일 있다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계약을 이제 그날 하는 거고 실제로 결제가 돼 갖고 들어오는 거는 2, 3일 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도 주식을 살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른바 미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고서 그 날까지만 돈을 입금해 놓으면 됩니다. T+2일까지만 돈을 입금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제가 되는 것과 실제로 지급이 되는 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코인 거래소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일단 중앙화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돼 있는 거고 거기서 나타나는 거래도 실제로 비트코인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장부로 거래를 합니다. 장부에서 너가 몇 개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나중에 정산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은 코인을 어떻게 갖다 누구한테 줄 수 있냐라는 거는 이제 장부 거래가 주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게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주식은 증권사 계좌에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증권사 계좌에 그 주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증권사에 그 주식이 없습니다. 그 주식은 예탁결제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또 넣어놓잖아요. 예탁금을 넣어놓으면은 그 돈도 증권사 계좌에 있는 걸로 나오지만 그 돈은 증권금융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좌에 열어봐서 뭐 삼성전자 200주 뭐 이렇게 있다고 쳐도 예, 예. 이 200주를 내가 그러면 어디 뭐 미래세든 키움이든 가면 그냥 200주 내놓으세요 하면 200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이제 증권 어디? 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에 그 주식은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예. 우린 전산상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증권사가 망해도 나의 주식과 돈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긴 하네. 네, 그리고 펀드에 가입을 하더라도 자산운용사에다가 우리가 펀드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 돈은 자산운용사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수탁은행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은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많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이게 또 빗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유령 코인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데 업비트는 또 그게 아니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업비트가 2017년도인가 판결받은 게 있어요. 그게 네. 그때도 이제 가상자산을 뭐 가짜로 넣어놓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긴 했는데 그런 게 안 되도록 시스템화를 시켜놨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상자산이라는 거는 제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뭐 재산을 보호하고 돈을 보호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되게 여실히 좀 보여준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미묘한 두 논점인데 하나는 장부 거래를 한다라는 거고 둘째는 유령 코인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빗썸이 가지고 있는 코인 총량을 시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4만 개 정도 비트코인. 4만 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4만 개를 넘어서는 물량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건데 실수든 뭐든 62만 개가 오지급된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58만 개는 쉽게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 유령으로 늘 만들어질 수 있는 건가? 이게 일단 유령 거래의 논란이 유령 코인의 논란이고 네. 나머지는 이제 또 장부 거래는 뭐냐면 실제로 4만 개든 10만 개든 있다고 쳐. 그럼 그거 어디 있냐?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내가 코인 하나 사면 야 여기 있다 코인 받아라. 나는 돈 줘. 이렇게 직접 실물로 거래한다 치면 거래 한 10분 정도 소요된대요. 예, 오래 걸려요. 예.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수많은 거래를 다 실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원활하게 거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창고 안에 4만 개가 있다는 건 우리 다 인정하고 내가 너한테 하나 주고 너는 하나 팔았으면 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너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장부로만 맞춰서 맨 마지막에 거래소가 알아서 믿고 정산을 해서 딱 맞춰 주겠지 이 시스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창고에 있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장부 거래를 한다. 이건데 지금 장부 거래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은행도 펀드도 주식도 다 이렇게 합니다. 진짜 실물을 꺼내올 수는 없잖아요. 그건 맞는데 왜 여기서 유령 코인 문제까지 넘어가냐면 실제 장부와 지금 거래되고 있는 우리 창고 안에 있는 것과 이 거래되고 있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럼 이걸 몇 분마다 맞출 거냐? 하루 끝나고 나서 아무렇게도 모르고 있다가 저녁에 한 번 맞출 거냐? 그럼 아침에 사고 치고 하루 도망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너는 어떻게 맞추고 있었니? 라는 건데 지금 사고를 보니까 적어도 40분 이상은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업비트를 보니까 우리는 5분마다 장부와 금고를 대조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갭이 벌어져도 5분 이내에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유령 논란이잖아요. 총 보유량을 넘어서는 거래는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시스템에서 아까 우리 신 기자님 말씀처럼 내가 62만 개 너 받아라 이렇게 누르면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예, 정상이에요. 예. 이건 아예 불가능한 거래. 이렇게 튕겨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수가 나와도 시스템에서 걸러지지 않고 실제로 발행이 돼서 유통까지 가능하냐 말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맘먹으면 유령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조금 진짜로 이러진 않겠습니다만 의심을 해본다면 가짜로 유령 만들어서 시세 조정하고 다시 빼고 저녁에만 맞추기만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믿고 거래하는 거고 이게 금융이라는 게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선의로만 믿고 그러려니 하고 거래된다는 거 완전히 후진국형 아니냐. 그렇죠. 이건 초대형 금융 사고고 일벌백계해야 되는 사고고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고다. 이렇게 네.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벌어지게 이 빗썸이 이게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돼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전에도 이제 비판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융을 믿는 거는 금융 시스템이 제도화돼 있고 이걸 장부 거래를 한다는 거는 나중에 서로 정산할 때 그걸 맞출 거다라는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규제가 금융에는 들어가요. 근데 거래소는 이름을 거래소라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거래소는 한국거래소만 그 이름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코인거래소는 원래 이름을 쓰면 안 되는데 코인 자체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건데 우리는 마치 증권거래소처럼 거기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유령거래 해가지고 아까 뭐 이렇게 뺑뺑이 돌려서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를 거기는 마켓 메이킹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냥 합니다. 거래량을 뭐 늘려가지고 그게 마치 거래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코인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코인 상장을 할 때 그 상장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왜 받냐 그랬더니 처음에 거래 안 되면은 거래소가 마켓 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자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받았던 일도 얼마 전까지 횡행하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거래소를 우리가 뭘 믿고 그걸 했었냐? 라고 한다면 아무 믿음의 근거가 없다라는 게 이런 사고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빗썸 문제는 오히려 좀 확장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한 그 제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도를 만드는데 지금 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니 자기네가 그거 만들었으니까 국가가 공인한 거래소를 만들면은 내 거래소를 국가가 공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아니 공인된 시스템을 만드는데 왜 특정 대주주가 있는 그 회사에다 그 라이센스를 줘야 되냐 이게 지금 붙고 있는데 사실 논리로만 따지면은 한국거래소 같은 인프라를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증권사가 사실상 그 거래소의 주인이긴 하지만 국가 인프라로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를 특정 개인의 대주주에게 맡긴다는 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시대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리스크가 좀 커요. 근데 워낙 거래소들이 돈이 많으니까 뭐 국회건 정부건 그 로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면서 그래요? 뭐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는데 이번에 빗썸 사고 나면서 야 이게 거봐라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게 오히려 좀 여론 형성을 네.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원래 비트코인 뭐 이런 거 맨 처음 맨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막 혹은 뭐 그 이른바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가 된다. 그래서 뭐 하나 사고 팔 때마다 여기서 이만큼 거래된 거 기록 블록, 그 다음에 또 이만큼 거래된 거 블록이 전부 다 이제 모든 이용자들에게 다 분산돼서 기록이 돼서 누구 하나 이거는 사기를 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거래되는 거는 전혀 기록이 안 남는 거네, 그죠? 거래소 기록에 남아 있겠죠. 그 거래소 기록에 남아 있는 거고. 예.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썸띵은 사실 그럼 내가 블록체인 뭘 할 일이 왜냐면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해야지 내가 딴 데서 누구 개인 만나서 야 우리 블록체인 이렇게 1대1로 거래하지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지갑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거의 그러니까 없죠. 그럼 거래소에서만 거의 기록을 할 것 같으면 아니죠.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할 것 같으면 이건 블록체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가끔 이 토론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신기한 게 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특징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들이 네? 기술적으로 잘하니까 거기다 맡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 거래소에는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도 보고 있으면은 물론 이렇게 뭐 거기에서 뭘 이렇게 지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알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이 있으신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네. 이번에 빗썸이 그 사례를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네. 근데 방금 이제
정프로님 말씀은 아니 우리가 원래 블록체인 쉽게 말하면 진보된 기술, 내가 믿음으로 이걸 거래하는데 네. 거래소는 원시적으로 거래하고 있었네. 네. 이 모순이 뭐냐? 이게 네.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고 네, 네. 한편 더 나아가면 원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 이미 일어났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식, 그라운드, 뭐 커먼센스 기본 있잖아요. 네. 기본도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음. 삼성증권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예전에. 이번에는 2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2만 비트코인을 보낸 거고 삼성증권에서 몇 년 전에 2018년이거든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우리 사주 갖고 있는 직원들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데 1,000원 원을 줘야 되는데 1,000주를 지급한 사례가 네. 있었거든요. 그때도 금융계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사고 자체도 이제 충격적이긴 했는데 그 1,000주를 받은 사람들이 보통 다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추 전문가예요. 이거 웬 떡이냐 이리 된 거죠. 보통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뭐 큰일 났나? 내가 뭐 잘못 받았나? 이렇게 좀 망설이시는 분들 계신데 이때 직원들 중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이참에 내가 욕심을 좀 부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냅다 시장에 물건을 던진 바로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예, 바로 팔아가지고 시세도 한 10% 이상 폭락시켰고 현금화한 사람도 있었고 반환을 끝내 거부한 사람도 있었고 아, 그래요? 뭐 백태가 나타났었습니다. 뭐 그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때 이후로 이것도 사실 유령주 비슷한 거거든요. 총 발행량을 넘어서는 주식이 발행돼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유령 주식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충격을 줘서 그 다음부터는 거래소, 증권사 다 총량을 튕겨내는. 네. 아까 승기자님 말씀 누르면 안 들어가거나 이상한 데가 튕기는 시스템을 하는 걸로 우리 사회가 한 유산처럼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 이건 그냥 이제 금융이나 거래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기본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6, 7년이 지난 상황에서 뭔가 비슷한 시스템을 한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 정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시스템조차도 갖추지 않고 네. 있었다라는 게 그게 충격인 거죠. 코인이 없는 사람으로서 진짜 초보적인 질문 하나만 드리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사요. 그러면 내가 키움증권에서 사든 아니면 뭐 한투 증권에서 사든 뭐 어디서 사든 가격이 똑같고 시세가 계속 같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업비트에서 사는 거랑 빗썸에서 사는 거랑 시세도 다르고 그러면 여기서 박살이 나는데 여기는 그대로 멀쩡하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그럴걸요? 네, 그게 네.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네. 이게 우리가 그 시세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거래소가 일단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 하나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넥스트레이드 같은 데서 거래가 되면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가격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른바 아비트리지라 그래서 여기가 더 싸다. 그럼 얘를 먼저 사요. 그래서 가격을 올려요. 얘가 더 비싸다. 그럼 팔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움직여요. 거래소마다 가격이 달라요. 근데 이게 그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해외에 있는 경우에 또 연동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김치 풍경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이 됐다면 그 다음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삼성증권 유령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일종의 삼성증권이 누군가에게 준 거잖아요. 네. 그럼 3일이 지나면 결제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만약에 그거를 못 채워놓으면 삼성증권이 부도가 나요. 근데 이게 돈도 아니고 주식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식을 못 구하게 되면 증권사가 부도가 납니다. 근데 코인에서는 그게 부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도가 없어. 그래갖고 이게 그러면은 그 가져간 사람이 그냥 팔거나 그냥 안 주거나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좀 있긴 있는데 네. 되게 특이했던 게 1심, 2심 뭐 얘기하다가 횡령이냐라고 했을 때 근데 그게 뭐지? 코인이 뭐야? 금전적인 무엇인가를 가져가면 횡령인데 그거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럼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는 횡령이라고 안 하는데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배임 정도는 성립이 될 수도 있겠다가 2심이었고 대법원에서는 형사로 처벌하기는 좀 그렇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서의 민사적인 책임 정도는 진다.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빗썸에서도 이거 다시 돌려주세요 하는데 안 주면 네. 사실 좀 되게 애매합니다. 그게 말씀하신 게 5년 전에 14억 그 잘못 보냈는데 그거 팔아서 한 거 안 돌려도 된다 했던 그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결인데 네. 안 돌려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있는데 아니 그 이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형법상 이게 범죄는 아니다. 네, 아. 그렇게 돼가지고 민사소송을 걸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그런 일이 돼요. 그래서 받았어요? 5년 전이니까. 그때는 대법원에서는 그냥 그렇게 나온 것까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민사상의 권리는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이번 사태에 이제 어쨌거나 회복
후속 조치를 해야 될 때 지금 나오는 게 방금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그건데 삼성증권 때는 그래가지고 끝내 내가 회사를 사표는 쓰면 쓰지 이거는 반응 못한다 이러고 나간 직원들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 다 형사적으로도 행정배임이 형사처벌 됐어요. 네. 됐어요. 근데 이번 사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어쨌거나 사태 이전으로 뭔가를 다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때 이제 여러 개가 논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순간에 시세가 폭락돼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팔아가지고 현금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시세가 10% 빠졌어요. 그럼 선량한 투자자는 그걸 모르고 그 시간에 그냥 그 시세로 거래한 사람들은 무슨 죄냐 이거죠.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빗썸 측에서 거래가의 10%를 얹어서 자기가 보상하겠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반환 안 하고 간 지금 현재 99.7%가 회수됐다고 하는데 0.3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 0.3이 130억 원이래요. 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다수설은 뭐냐면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은 될 거다. 거의 100% 될 거다.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그냥 소송하면 너 돌려줘라. 진다. 네. 그럼 너 소송비도 물어야 되지. 심지어는 원상회복이 법적으로는 원상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비트코인 값 올라가면 너 코인으로 물어야 되면 너 돈 더 들어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압박을 하는 거야. 압박하는 건 기사를 내기도 하고 예. 모종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여론하자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형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권 기자님 말씀 주신 예전 판례에 따르면 형사는 감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죄목을 봤더니 횡령 정도가 되는데 횡령은 눈에 잡히는 재산이거나 금전이어야 되는데 이게 눈에 잡히는 거요? 뭐 이런 거죠.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아이템 있잖아요. 칼, 방패 이런 거. 네. 실제로 거래된단 말이에요. 몇 억씩 네. 비싼 거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 훔쳐가면 그게 절도냐 횡령이냐. 철도지. 이런 거 커피 한 잔 훔쳐가도 절도인데 네. 그게 물건이 아니냐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그 횡령 내에서는 재산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논란이 재물이냐 아니냐. 재물성이 있느냐 아니냐 논란이 돼요. 근데 과거 판례에는 그게 거의 없다.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세상이 많이 흘러서 사람들이 이걸 어마어마한 가치를 놓고 거래한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판례가 다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형사 관련해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여론 쪽에서는 잘못하면 감옥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고 네. 버티는 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갈 땐 제가 볼 때는. 가더라도 쥐고 간다 이런 거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그분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따져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게 내가 뭐 원으로 5만 원 이하의 랜덤 박스 거기에 응모했다. 그럼 누가 봐도 2억 3억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잖아요. 누가 인식할 수 있다. 봐도 부당 이득이다. 예, 누가 인식할 아, 수 있는데 네. 나는 그냥 뭐 선물 주는 이벤트에 참가해서 박스를 열었는데 짠 하고 먹어 들어왔을 뿐이야. 나는 선량해. 이러고 나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때 랜덤 박스 이벤트가 어떤 약관으로 돼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미시적으로나마 뭔가 논쟁점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뭐 요 논쟁은 좀 아닌데 예를 들어 잘못 지급됐어요 사람들한테 그거를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다시 회수할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논란이 좀 되고 그러게요. 아니 있는데 내 계좌인데 그렇죠. 내가 줬다가 뺏을 수 있어? 만약에 거래소가 그냥 내 거 뺏어갈 수 있다고 친다면 어떤 나쁜 그 직원 하나가 뭐 안 좋은 맘 먹고 내 거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고지하고 뺏어가야지. 어? 고지하고. 고지해도 고지해도 원래 못 뺏어가는 건 안 하고 되지. 동의를 구하고 뺏어가야 된다. 아니 내가 보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그치. 그걸 뺏어갈 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금융이 아니죠. 완전히 네. 그거는 뭐 처음부터 없는 근데 거나 마찬가지. 이번에 빗썸에서 그 조치를 했다는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알아서 뭐 하는데, 뺏어갔다고요?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 우리가 이상한 계좌라고 사람들이 이름을 써놓으니까 자꾸 진짜 은행 계좌를 아.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거래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자기 요즘 민간 기업이 종이에다가 신 기자 10만 원, 뭐 채 기자 20만 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둘 쭉쭉 긋고서 그걸 5만 원으로 바꿔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상자산법이 아직 미비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높게 신뢰하고 있다는 게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합니다. 네. 그리고 그 거래소가 상장 기능 도와줘, 유통 기능 도와줘, 발행 기능 도와줘, 상장 폐지 기능 도와줘, 공시 기능 도와줘, 거래 기능 도와줘, 청산 기능 하죠, 결제 기능. 이게 금융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그렇게 큰 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도화가 잘 안 돼요. 업비트는 뭐 매년 수조 원씩 벌죠. 그렇죠. 그죠? 수수료로. 네. 빗썸도 뭐 꽤 많은 금액을 아마 버는 회사일 텐데
그러니까 책임은 잘 안 지는데 지들 하고 싶은 건 다 한다 이거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 근데 벌죠. 너무 위험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빗썸 사태. 요 좀 정도면 짜증은 나네요. 잘못 또 지네가 해놓고 네. 번거롭게 하고 음. 어쨌든 뭐 돌려주든 뭘 하든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예, 네. 번거롭게 번거로운 해놓고. 것도 번거로운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했어요. 만약 그러면 없던 돈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지금 네, 시장에. 네. 그것도 너무 무시무시한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 그런- 직원은 어떻게 돼요? 혼나겠죠. 또 직원에 공감합니까? 계속 직원 얘기를. 저는 이 직원이 어떻게 될지 F야 너무- F. 직원은 그냥 이제 잘리겠죠. 형장에 그러고 있으면 끝나요? 사라지겠죠. 이 직원한테 뭔가를 법적 책임을 물기도 해요. 이런 경우에. 직원한테 네. 민사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빈서를 근데 돈이 없으면 기업이 못 주는 거죠. 130억을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소송 가능성은 좀 있어. 예를 들어 네. 130억을 회사에다 피해를 끼치게 네.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손해를 묻기도 하거든요. 어. 근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가 가진 집이 20억이면 그거 팔아서라도 메꿔라 이렇게도 해요? 돈 없으면 그렇게 되죠. 아 그럼 이제 그 직원은 그러겠지. 이게 회사가 그런 시스템이 정도의 이래서 그런 건데. 시스템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놓고 그게 나한테 그러냐. 그 난 지시받고 그냥 하라고 그래서 버튼 누른 거밖에 없다. 뭐 그렇게 또 주장하겠지.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금융계에서 이제 한 뭐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큰 사고가 터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들은 다 우리가 팻핑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뚱뚱해서. 오작동, 아, 네. 핑거. 네. 아. 잘못 누르고 오입력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실제로 이제 서구로 가면 그런 드라마틱한 사례는 많고 우리나라도 실제로 증권사 하나가 문 닫은 사건이 있습니다. 삼맥증권 말씀하셨어요. 공 하나 이렇게 더 붙이고 뭐 이런 거.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예, 빗썸 이야기는 요 정도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대통령과 대한상의가 한번 부딪혔습니까? 네, 이 논란의 발단이 대한상공회의에서 지난 3일에 배포한 보도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 유출 잠정치가 워낙 이 상속세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가 급증했더라.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더라.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네. 유출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고.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거는 지탄받아야 된다.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대한상공회의에서 자료 다시 보여주시면 출처에 헨리앤 파트너스라고 밑에 있잖아요. 네. 여기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의 이민을 컨설팅하는 회사의 네. 자료를 마치 이게 공신력 있는 통계인 마냥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정말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라는 취지로 포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는 가짜 뉴스다,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한상회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요. 그러면은 대충 한 3월 달쯤 되면은 의견 개진을 합니다. 의견을 받아요. 의견 수렴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 정도 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 좀 내고 하면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렇게 상속세를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해주거나 현불 납부를 확대해주거나 주식 평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요런 정도 안에 그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납부 방식을 바꾸자. 납부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달라 요런 내용이거든요. 음. 근데 굳이 이 이상한 회사 이 자료 헬리언 파트너스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자료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헬리언 파트너스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이 이제 2,400명인데 작년에 1,200명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한번 털렸는데 또 이런 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 구은철 부총리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1년 업데이트했다고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대한상이 그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코천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작년 자료는 또 삭제 안 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니까 대한상이 연락해 보니까 거기도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명백하게 네.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상속세 상자도 얘기 안 한다 그래갖고 앞으로는 끝났네. 대한상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의라고 해달라고. 비싹 하고 3시간 만에 사과문도 내고. 네. 아, 그래. 이게 2024년에도 기사가 있네. 네. 있어요. 네. 2024년에도 한국 부자 순유출이 올해 세계 4위라고.
근데 이제 나간다는 사람은 뭐 어쩌겠나 싶은데 부자의 유출을 걱정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국부를 가지고 나가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막 덩어리로 빼가는 게 쉬운가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려 100만 달러입니다. 아 100만 달러 자산가. 그렇군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이 넘는 상황에서 100만 달러 해봐야 13, 4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고액 자산가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던 거는 그 정도 규모의 저액 자산가가 자금 순유출이 뭐 한 175명 정도 된다. 이것도 사실 처음 나온 숫자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아니 이게 상속세 연부연납 파달라 그런 게 기업들의 민원 많으니까 네. 재계단체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이거는 네. 진짜 대한상이 좀 네. 반성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옛날 정경련, 지금 한경연 뭐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늘 사실은 뭐 보수적이고 자기네들이나 특히 이제 재벌 대주주들에게만 유리한 어떤 제도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왔다는 거 뭐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좀 시사적인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왜곡적인 일부분만 부각한 그런 연구 통계나 이런 거 많이 낸 적이 있어요. 아 이번에도 그랬겠지. 이제 뭐 그 정도 뭐 이벤트 에피소드 소동이려니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그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100번 양보해도 정경영이 무슨 뭐 그런 일을 했다. 한경영이 무슨 일을 했다. 자기네 이해단체니까 자기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뭘 할 수 있죠. 근데 대한상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법정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법정 단체들이 많냐면 그 업계에 이해 당사자들이 모아 있는 이익 단체 기능을 일단 해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끼리 모인 단체야. 우리 이익을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 관철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라고 하는 밑에서 자기네들을 모아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이익단체의 집합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하나씩 컨택하기 어렵잖아요. 정책의 전달 통로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니네들이 모여 있는 게 좋겠다. 오히려 모아 있어야만 정책이 잘 전달되니까 모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시장 전체를 공정성 있게 관리하기도 하는 역할, 공익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법정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특별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근거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건물도 줘, 임대료도 지원해줘, 예를 들어 직원 지원도 해줘, 예산도 주고 합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한변협, 의사협회, 그 변호사도 이익단체 아니야? 의사들 맨날 뭐 투쟁하고 뭐 수당 어쩌고 하는 이익단체 네. 아니야라고 하지만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예? 있을 때 의협을 통해서 정책을 내기도 하고 쭉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한상의도 경제계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벌들이라든지 중견기업 회장들의 상속세를 위해서 뭉친 단체니까 국가를 공격해서라도 예? 여론을 공격해서라도 삐뚤어진 주장을 관철하고 말 테야. 이거를 하면은 안 되는 단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익성이 반 정도 있는 단체인데 네. 완전히 자의식을 모르고 있고 존재의 의의를 까먹고 왜곡된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혼줄이 좀 났고 앞으로 상속세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혹 때려다 대한응이라는 대한 응이 응이에요.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경제단체가 대한상공회에서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여기가 법정단체. 네. 그 한국경제인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근데- 기업들끼리 이제 모인 거고. 네, 근데 네. 사실 뭐 경청도 의견 내는 거 보면은 항상 그 사용자 중심으로 내기는 합니다. 네네. 자 아니, 나 그리고 이거 김정관 장관이 되게 세게 말했잖아요. 감사해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보고서 작성됐는지 경위를 알아보겠다. 그럼 요거는 뭐가 가능해요? 조치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거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의견 낸 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상속세라는 어떤 주제가 좀 예민하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대한상의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커질 만한 이슈인가? 일일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머뭇거리는 게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머뭇거리는 부분이 저만 머뭇거리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김정관 장관이 그렇게 혼내면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맘때가
좀 지나면은 이제 의견 개진해야 되는 때라고. 그리고 상인의 자기네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그것도 공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 혼내면서도 근데 그 기업의 의견 개진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또 김정관 장관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슈 자체는 분명히 잘못했고 정말 저도 이게 비판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상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는 거. 요거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던데 어떻게 어디다가 뭐 몇 개나 띄운다는 거예요? 우주에다가. 네, 몇 개? 띄운대요. 네, 얼마나? 얼마나 한지는 100만 기. 100만 기의 위성을 와. 발사해서 그걸로 우와. 나도 이게 머릿속에 안 전기를 그럼 그려져가지고. 어디서 돼요? 아, 태양 태양 에너지. 에너지로? 앞권을 한번 보시면은 아. 제가 작년 말부터 계속 하던 얘기가 좀 아. 있는데 네. 이게 작년 말에 그 얘기가 왜 많이 나왔었냐면은 이게 일론 머스크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왜 뭐가 뉴스가 됐었냐면은 스타클라우드라는 스타트업이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를 가지고 우주에 올라가서 거기서 추론을 합니다. AI 답변을 해요. 야, 너 가서 보니까 어때? 그랬더니 안녕. 뭐 나는 처음으로 우주에서 생성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초록별 지구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초록별 지구야. 그거 이제 그 엔비디아랑 같이 해서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고 또 하나 이벤트는 뭐가 있었냐면은 당시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선 캡처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주에서 데이터 센터 돌리는 그거를 연습을 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러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X를 올해 상장시키기 위해서 좀 붐업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면 간헐성이 생겨요. 밤에는 전기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주로 올려가지고 제가 정확한 궤도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네. 여명과 무슨 궤도인가? 그 궤도에 딱 올라가면은 지구가 돌아도 얘가 지구에 가리지 않는 궤도가 있대요. 아, 24시간 24시간 태양광 받는? 받을 수 있는. 네. 그럼 24시간 동안 태양광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왜 우리가 필요하냐면은 저 맞지 약장소 같은 느낌이 좀 들긴 아 이거 하는데 어디 상상해 봅니다. 그게 네.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게 발전소를 만들고 하는 게 한 2, 3년 걸린다. 그러니까 가스 발전소 같은 건 한 2, 3년 걸린다 그러면은 송전망 하나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계속 만들면서 지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우주로 올리게 되면은 거기서 태양광 패널을 깔아 가지고 거기서 각 위성별로 서로 통신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반도체 업체가 이 반도체 만들고 있어요. 스페이스X로부터 주문 받아가지고 무슨 반도체? 거기 통신 반도체, 그러니까 컨트롤러, 위성 간 통신 반도체. 데이터 처리하는 거 네네네. 그런 거 하고 있고 레이저로 해가지고 진공 상태로 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구글 논문에 좀 나오는 내용이고요. 제가 얘기하면서도 되게 비웃으시는 것 아니요, 같아요. 아니요. 그리고 네. 이게 어쩌면 저런 의미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로켓을 발사를 하는 기술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로켓을 올려서 뭘로 돈을 벌지? 라는 부분이 퀘스천이었어요. 예전에 뭐 여행도 보내고 뭐 그런 거 하다가 그럼 어디 광물이라도 좀 캐올까 그런 거 해서는 돈이 안 됐었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뭐 수백조 수천조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구상에서 만드는 것보다 2035년이 되면은 우주에서 만드는 게 더 싸질 거다. 그러니까 2035년이 되게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지금부터 원전 짓기 시작하면 2040년에 완성됩니다. 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원래 작년 버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나타났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를 알아보러 다니고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에 있는 태양광 업체, 중국 태양광 업체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한 테마주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니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AI에 관한 뭐 인류사적 지금 뭐 패러다임의 뭐 시프트니 뭐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는데 네. 아무리 기대해봐라 전기 없으면 꽝이다. 지금 그렇긴 그 하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필요한 게 뭐 조사에 따르면 448 테라와트시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게. 근데 이제 5년만 지나도 2배입니다. 980까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고 전 인류가 필요한 전력의 앞으로 향후 절반 정도가 이 AI랑 데이터 센터가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네. 결국 전기가 병목이다. 이렇게 또 물론 반도체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전기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이 맥락이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또 이제 상상 천재 머스크 형님께서 보법이 다르네. 예, 보법이 다른 거예요. 일단 세게 질렀어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전력 동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3.2기가 정도래요. 기가와트 정도인데 2, 3년 내에
100으로 올리겠다. 100기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태까지 한 게 3인데 2, 3년 내에 100이 되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된다 쳐도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태양광으로 하겠다. 원전 오래 걸려. 뭐 가스 오래 걸려. 뭐 셰일 어쩌고 저쩌고 네. 태양광으로 해야지라고 하는데 다 좋다 이가. 된다 쳐도 태양은 밤에 안 되고 뭐 불안정성이 좀 있고 그러니까 ESS로도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된다 쳐도 50%밖에 사실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하니까 우주가 있지롱 이러면서 지금 머스크 형님이 또 우주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주는 춥잖아요. 정확해요. 그럼 우주는 냉각 멀쩡하냐? 장치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주는 또 거기에 전기선을 이렇게 놓을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전달할 건데? 복사로 간다는 거예요. 어. 그럼 엄청 뜨겁거든요. 그 받는 쪽에서는 또 냉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 수많은 기술적 난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예, 짧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우주가 춥다고 해서 냉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요? 이제 대류를 통해서 공기가 있어야 이게 냉각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제 방열판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복사열을 빼는 방열판을 네.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전기를 어떻게 지구로 보내냐? 지구로 안 보냅니다. 거기서 데이터 센터를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데이터 센터의 결과물만 지상으로 내려보내면 되는 데이터만 거니까. 오고 하면 되는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처리는 위에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한 취재를 한 4년 전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일론 머스크가 V2 위성 올리면서도 이 아이디어로 계속 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좀 있었냐면은 지금은 우주로 올라가는 그 위성이 패콘 9이라는 로켓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로켓가 가져갈 수 있는 무게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만들고 있는 스타쉽이라는 로켓은 2,000kg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올라가다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데이터 센터로 올릴 정도의 실력이 안 되는데 얼마 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로켓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 젓가락으로 딱 잡아가지고 했던 그 장면? 네. 그게 스타쉽이에요. 그래고 스타쉽이 이제 글로 올라갈 수 있게 되면은 네. 4, 5년 동안 준비했던 데이터 센터에 올리려고 했던 그 프로젝트가 올라간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반도체 같은 경우도 위에 우주에는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망가져요. 망가지는데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구글은 전공법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에 또 노출되더라도 3배 이상 건강하게 만들겠다. 네. 요게 구글의 방식이고 일론 머스크는 반도체 3개 넣으면 되지롱 요거거든요. 응? 반도체를 3개를 넣은 다음에 방사능의 공격을 받아서 어떤 애가 망가지게 되면 네. 한 놈이 다른 답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3개 중에 하나가 다른 답을 내놓으면 얘를 껐다 켜요. 그 기간엔 얘 2개로 바꾸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방사능에 노출돼서 답이 오류가 난 애가 있으면 껐다 키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예, 이게 그냥 우주 데이터 센터 보면은 막 4km 넓이의 그 우주 패널 이런 거 보면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그 논문들 계속 보고 있으면 진짜 할라 그러나?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예. 논문 같은 건 이제 사실 굉장히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얘기긴 해서 전문가님 좀 접근하기 어려운데 한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점은 뭐냐면 그래서 머스크 형님이 이게 진심일 수도 있다. 그래서 아까 공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을 지금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얘기가 삽시간에 퍼졌고 야 이거 진짜인가 보다. 태양광주 뭐냐. 중국 태양광 뜨지. 우리나라도 소외됐던 태양광주가 이제 또 갑자기 뜨면서 엄청 지금 올랐습니다. 예, 주가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런데 엊그제는 또 대만도 방문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와중에 중국과 대만을 방문해서 왜냐면 중국 쪽이 사실은 태양광 시장을 싹쓸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업을 실제로 일부분이든 뭐 전부든 리얼 세계로 만들려면 걔네들 도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럼 중국과의 협조가 트럼프 시하에서 가능하겠느냐? 뭐 하는 거냐? 아, 4월에 또 방송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테마 만드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게 들썩들썩하네요. 어떤 정치적 예. 정권과의 또 어떤 관계인 거냐? 이걸 테마로 해서 또 미국의 협상 카드를 쓰는 거냐? 아니면 거꾸로 중국과 내가 접촉한다라고 흘리고 네. 일론이 트럼프와의 딜을 거쳐서 그럼 미국 내에서 내가 하게 냅둬 뭐 이런 어떤 딜이 걸리는 건지 이 다양한 행보가 지금 현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 반도체가 되게 특히나 초정밀 반도체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뭐 옛날 막 60년대 70년대 반도체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요즘 만드는 뭐 2나노짜리 뭐 이런 친구들은 전자 하나 움직임에도 완전히 결과가 달라질 수 그쵸.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가격도 당연히 엄청 비싸고 뭐 HBM4 같은 거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를 갖다가 우주에다 놓고 연산을 돌린다? 이거는 저는 아마 쉽지 힘들다. 않을 근데 것 조금 되게 예리하게 들어가신 게 네.
우주에서 방사능 노출에 제일 취약한 지점이 아까 말씀하셨던 HBM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방사능 어떻게 막을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뭐 라페나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막 다 처발한다든지 뭐 별별 방법은 있을 텐데 아마 그러면 또 그 열 빼내는 게 또 쉽지가 않고 뭐 등등 해서 아마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 걸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한번 잘 판단해 보시죠. 근데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머스크입니까 정프로입니까? 같은 급으로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야겠죠?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이게 진짜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또 나중에 결과가 나올 문제인데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걸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AI가 분명히 진짜 많이 쓰게 될 건데 우리 진짜 에너지 어떻게 할 건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태양광은 까매서 한대, 풍력은 돌아서 한대, 원전은 위험해서 한대, 석탄은 탄소 나와서 한대, 가스는 애매해서 한대. 그러면은 우리는 에너지 어떻게? 근데 진짜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진짜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집집마다 자전거 놓고 페달 밟아야 돼요. 그런 거요. 다 같이 힙시다 우리. 들 쓰고 많이 만듭시다. 그건 딱 최 부장님. 네, 그럼요. 닦고 기름 치고 솔루션인데. 조이고. 집에서 뭐 하냐고 놀면 뭐 하냐고. 놀면 뭐 항상 전기나 잔통이라도 생산해. 닦아야 돼요. 예. 자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이제 집에 있는 이 많은 전자제품들 다 바꾸실 때가 됐습니다. 먼저 바꾸실 거 자 리스트를 한번 쭉 뽑아보세요. 아마 비교원에 모두 다 있을 겁니다. 요즘 렌탈 가전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가전제품들 또 인터넷 또 휴대폰 등등등 그냥 최고 혜택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1670-2571번이고요. 요즘 좀 약간 귀찮다고 막 바꾸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꼭 비교해보고 바꾸시란 말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전화거든요, 그것도. 그럼요. 1670-2571번. 앉은 자리에서 158만 원을 준다는 게 네. 28만 원. 네.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아까 저희가 자막이 계속 나가서 좀 네. 죄송한데 요 책이 안 나왔어요.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예, 또 아. 돈 버는 광고가 있다면 또 이 돈 버는 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코스피 만. 코스피 만을 준비하자. 이제는 넥스트 레벨로 가야 된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네, 언제 네. 쓰는 거예요? 라는 그렇게? 책입니다. 네. 예약 판매니까요. 예, 지금 많이 예약을 걸어 주십시오. 네. 그래야 나중에 진짜 서점에서 매대에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요즘 그렇대요. 예약 판매 때 히트가 안 될 것 같으면 네. 본판 시작했을 때 좋은 자리에 못 올라간대요. 이미 인기도가 여기서 결정이 난대요. 이제 만까지 갔다 이거죠? 그렇죠. 왜 많이 가능한가에 대한 탁월한 분석이. 예. 만 포인트. 코스피만 간다. 네. 요거 코스 닥도 간다. 언제쯤 갈까? 임기 내는 100%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정권 임기 내에 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격 리딩인데요. 코스피 만감 진짜 새로운 세상인데.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넥스트 레벨이죠. 그러니까 다 그래요? 같이 그 레벨을 준비하자. 아유,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부릉부릉 시동 거시기 바라겠고요. 자, 코스피 만 시동 한번 겁니다. 네. 자, 오늘 그럼 경제설전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인사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뵐 텐데 많이들 사드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좋은 거 많으니까 많이 사드시는 거 좋은데요. 그렇다고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지나가다가 막 스캔하다가 우리 프로그램 보이면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는 그 센스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